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어 어휘 의미로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론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영역들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거냐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의미에는 어떤 유형들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휘 의미론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의미론의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어휘 의미론의 영역, 그 다음에 문장 의미론의 영역, 발화 의미론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휘 의미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들, 그리고 단어 간의 의미들, 그리고 그 단어 의미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의미론이라고 하면 물론 문장 의미론도 있지만 이 어휘 의미론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 의미론 영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 연구의 방법들이 몇 개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연구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휘 의미론 영역에 나오는 논문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어 교육 부분에서 어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한국어 어휘 의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선행 연구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논문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의미론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어휘의 의미라고 하면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첫 번째 걸 소개할 텐데, 그걸 소개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수녀는 석가모니를 모신다. 자, 이 문장은 옳을까요? 수녀. 자, 외국인 학생들 수녀라는 단어 알고 있죠? 자, 모르면 지금 얼른 찾아보세요. 한국어 수녀가 어떤 단어인지, 자, 석가모니가 어떤 단어인지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면 수녀는 카톨릭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불교에 해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수녀 가운데 남자도 들어있다. 자,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 수녀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있다.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잠깐만요. 네, 자,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저 수녀는 3년 전에 결혼했다. 자, 이 문장도 옳지 않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옳지 않죠. 보통 우리가 수녀라고 하면 수녀라는 소리의 음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수녀라는 어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지금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세 개의 문장이 전부 다 옳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녀의 의미, 정의된 이 의미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자잘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본다면 천주교에 해당한다. 성별로 본다면 여자에 해당한다.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로 따진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준다면 더 작은 자질들 또는 성분들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의미의 성분 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휘의 의미는 더 작은 의미의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의 결합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의미의 성분 분석 이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의 의미는 더 작은 여러 개의 의미의 조각들, 이것을 의미의 성분,
의미 성분이라고 하거나 또는 의미 자질이라고도 합니다. 의미 성분 또는 의미 자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의미의 성분 분석 이론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의미의 여러 가지 유형, 종류를 배울 때 잠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작은 여러 개의 조각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이라고 하면 한국어 총각이라는 단어 자 모르겠으면 얼른 역시 찾아보세요. 한국어 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의 조각들 또는 어떠한 의미의 자질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자 인간이냐 동물이냐로 따지면 인간이고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남성이고 그 다음에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면 성숙이고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문자 안에 의미의 자질 또는 의미 성분은 대괄호 안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문자는 한글에는 해당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human 대문자로 쓴다는 겁니다. 남성, man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이거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총각의 의미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플러스 인간이고 그렇죠? 플러스 남성이고 플러스 성숙이고 플러스 미혼 또는 플러스 미혼 또는 마이너스 결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의미 자질 또는 의미 성분들의 결합체가 바로 총각의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분 분석은 이렇게 성분 분석, 의미를 왜 이렇게 다시 또 조각으로 나누느냐, 저걸 뭐하게 저렇게 나누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어 교육이나 또는 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의 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는 반대말 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설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대말 그러면 반대말은 그냥 반대지. 그러니까 얘의 반대말은 얘와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얘의 반대말이야. A의 반대말은 A와 완전히 다른 B가 바로 A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할머니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반대말은 또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손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손녀가 반대야. 자 그렇지만 할머니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강아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강아지가 할머니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한국말 잘못 배웠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또는 할머니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손녀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할머니의 성분, 의미 성분,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죠. 플러스 인간. 자, 이거 봅시다. 플러스 인간이고, 마이너스 남성이죠. 플러스 성숙이고, 세대별로 하면 뭐 플러스 몇 2세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의 의미 자질, 의미 성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할아버지는 플러스 인간이고 자, 성별에서 뭐가 돼요? 성별에서 할아버지는 플러스 남성이죠. 아까 할머니가 마이너스 남성이었다면 할아버지는 플러스 남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의 의미 성분들은 모두 공유하고 하나의 성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할머니의 반대말이
강아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건 뭐냐 그러면, 강아지일 수가 없었던 건 뭐냐 그러면, 할머니의 의미 성분과 강아지의 의미 성분이 하나에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그것을 반대말, 반이어라고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이어를 설명하는데 이 하나의 어떤 의미 자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눈에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어 또는 유의어라고 하는 거. 자, 유의어라고 비슷한 말 있죠. 비슷한 말. 유의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유의어다 또는 동의어다 그러면 그 단어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정말 1에서 100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단어들이 존재하기는 쉽지 않아요. 유의어,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의미가 완전히 같고 어떤 때는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역시 성분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틈과 겨를이 유의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비슷해요. 자, 의미가 비슷해.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어 공부할 틈이 없어. 나는 요즘 너무 바빠. 그래서 한국어 공부할 겨를이 없어. 자, 이럴 때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틈과 겨를은 이때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동일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만요. 미안. 이거 시간입니다. 시간. 공부할 때는 시간이겠죠? 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 자, 공부할 틈이 없어. 공부할 겨를이 없어. 이럴 때는 같아요. 자, 그렇지만 공간으로 가보세요. 공간. 자, 공간으로 가게 되면 여기 벽에 틈이 생겼어. 이럴 때는 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벽에 겨를이 생겼어. 이럴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의미가 유사해.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의미가 유사하고 어떤 경우는 의미가 유사하지 않아. 자, 이런 것도 역시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두면 한국어에서 틈과 겨를이 사이나 시간일 때는 동일하지만 공간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휘 교육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어를 설명하는데도 역시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다이어는 하나의 어휘, 하나의 소리에 의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여기 한국어에 오르다를 지금 예를 두고 있는데요. 자, 오르다라고 한다면, 자, 오르다라고 한다면 한국어의 오르다는 1번, 2번, 3번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의 의미, 2번의 의미, 3번의 의미가 어떤 것을 공통적인 자질로 의미 성분으로 지니고 있고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으로 갔을 때 어떤 의미 자질이 확장되느냐 이런 것들도 역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도 상당히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르다는 기본적으로 공통의 자질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거죠. 그죠? 상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가 오르다, 산에 오르다, 명단에 오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수가 오르다, 산에 오르다 전부 다 올라가긴 하는 거죠. 명단에 오르다, 명단에 오르다 이렇게 전부 다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긴 하는 건데 명단에 오른 건 뭐예요? 어떤 명단에 내 이름이 적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재되다라는 의미죠. 그 기재되다라는 의미가 확장 의미로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어에서 어떤 공통자질과 어떤 확장 의미를 지니느냐 이런 것들도 역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위어와 하위어를 설명하는 데도 역시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자, 상위어와 하위어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상위어는 하위어들을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의 어휘, 그리고 하위어는 그 상위어 아래에 들어가는 어휘들. 그러니까 만약에
과일이 상위어다 그러면 하위어는 사과, 배, 바나나 이런 것들이 하위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자와 어머니에서 상위어는 뭐예요? 여자죠. 그 다음에 하위어는 여자, 소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머니, 그러니까 하위어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단어와 어떤 B라는 단어가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자질을 공유하고 있고 B가 하위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자질을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역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자가 상위어고 어머니가 하위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자질이 공통적으로 있느냐 그러면 플러스 여성, 플러스 사람, 플러스 인간이겠죠. 플러스 인간, 플러스 성인. 자,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자질이고, 그리고 여자의 하위어인 어머니가 어떤 의미자질을 더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녀가 있다라는 의미자질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중에 이제 문장에서 항진 문장, 모순 문장 이런 문장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런 문장들, 이 문장이 왜 항진 문장이 되느냐, 이 문장은 왜 모순 문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진 문장 그러면 우리 엄마는 여자다. 이 문장은 언제나 참인 문장이죠. 그죠? 이 문장은 항상 참입니다. 그죠? 자, 우리 엄마는 여자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장은 항상 참인 문장, 항진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엄마는 여자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 문장은 항상 참이다. 이거를 왜 참이 되는가를 의미적으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엄마는 여자다. 자, 엄마와 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상여와 하유어 관계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엄마, 상여와 하유어에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유어가 먼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여자, 상여가 나왔죠. 자, 이렇게 배치된 문장은 참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여자다. 자, 엄마는, 하위어인 엄마는 상유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자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플러스 여성, 플러스 인간, 플러스 성인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오는 이 엄마는 여자다는 문장이 항상 참이 됩니다. 만약 이거를 거꾸로 해보세요. 모든 여자는 엄마다. 자, 이 문장은 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참이지 않죠. 언제나 참인 항진 문장은 아니죠. 자, 이거는 왜냐하면 상여가 앞에 오게 되면, 자, 상여가 앞에 오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자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더 많은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하유어가 뒤에 오게 되면 이거는 참인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진 문장, 자, 어떻게 해서 항진 문장이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성분 분석, 의미 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엄마는 성인이 아니다 라는 문장, 말도 안 돼, 이거는 너무 모순적인 문장이야 라고 얘기할 텐데, 자, 이것도 역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엄마가 하위어죠. 그죠? 자, 엄마가 하위어인 엄마는 어떤 의미 성분을 지니고 있었느냐 그러면 플러스 여성, 플러스 인간, 플러스 성인, 그 다음에 플러스 자녀 있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분의, 의미 성분의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모순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는 이런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근데 이 성분 중에 하나를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면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모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항진과 모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문장은 의미를 더 작은 여러 개의 의미 조각들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러한
것들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반이어를 설명하거나 상이어와 하이어의 의미의 특성을 설명할 때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을 시킬 때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어휘의 의미를 두 개의 어휘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설명했을 때 이러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해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분 분석은 두 번째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러면 이 의미장이라고 하는 이론과 연결됩니다. 자, 이 의미장 필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이론에서 매우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트리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이론 다른 논문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등장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장이론의 트리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트리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한 언어의 어휘의 체계는 의미상 어떤 관련성을 가진 어휘들로 집단화되어서 하나의 필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상위어 아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위어 아래에 의미상 밀접하게 관련된 낱말들의 집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집단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semantic field, 그러니까 의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위어 아래 다른 하위어들이 하나의 필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미장이고, 어떤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단어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장 안에 묶여 있는 다른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색채어 그러면 한국어의 색채어장 하면 여기 이런 단어들이 하위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명칭을 붙일 때는 뒤에다가 플러스 장, 그래서 색채어장. 자, 한국어의 요리를 나타내는 장 그러면 요리어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어 색채어장 그러면 이런 색채어들이 여기 안에 하위어들이니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상어장 그러면 한국어에서 상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이 어장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단어의 의미는 혼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장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 한국어의 상어장을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금상이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이. 금상 말고 또 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있죠. 대상 뭐 이런 거. 그죠? 대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 뭐 장려상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장려상.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자, 상을 받았는데 금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회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금상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은상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동상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장려상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받은 금상은 그 대회에서 가장 잘한 1등이죠. 내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회에서 금상은 그 대회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받는 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른 대회에 또 나갔습니다. 자, 다른 대회에 나가서 또 금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서는 가장 잘한 사람에게 대상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최우수상을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 금상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 대회에서는 내가 똑같이 금상을 받았지만 그 대회에서는 1등이 아니라 3등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것과 어떤 의미장 안에 어떤 단어들이 서로 의미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연결 안에서 금상의 의미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금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금상 혼자서 의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른 상들과의 관계, 대상, 최우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의미장 안의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미장은 각 나라의 의미장을 비교해 보면 그 종족, 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의 사고의 체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한국어 색채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색채어장의 어휘들이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어의 요리어장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어의 요리어장이라고 하면 요리와 관련되는 어휘들이 전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요리어장이 동일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체계를 알아볼 수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체계의 다양성도 역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한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영어권 화자들과 중국어권 화자들과 한국어권 화자들의 사고의 체계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하여 어떠한 오류가 등장하느냐,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 의미의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여기서 많이 의미장의 비교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런 것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푸르다라는 색채어에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린과 블루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르다. 전부 다 푸르다 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영어권 하자들에게는 그린과 블루가 나누어져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이 둘을 나누어서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영어권 하자들은 반대로 이 둘을 전부 다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한국어를 배울 때 뭔가 좀 어리둥절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예를 든 에스키모 사람들의 눈에 대한 어휘와 어휘장과, 그러니까 의미장과 아즈텍어에서 눈의 의미장이 다르다. 이것들은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고의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기후나 이런 자연 현상들도 사고의 체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에스키모는 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하얗게 내리는 눈, 자, 이 눈 하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스키모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닥에 내리는 눈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쌓인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어휘가 따로 있고, 쌓여있는 눈을 가리키는 어휘가 따로 있고, 휘몰아치는 눈을 가리키는 어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눈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그냥 전부 다 하나의 눈인데 에스키모 사람들은 네 가지의 눈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따로 에스키모어를 배운다면 이 네 개의 어휘를 따로 전부 다 분화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즈텍은 이 눈을 가리키는 게 눈, 그 다음에 추운, 얼음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만, 하나의 어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의미장을 비교해서 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 무엇을 집중하느냐, 이런 사고의 체계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양성에서 오는 오류들도 역시 살펴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오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교육의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장은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 어휘 의미론의 영역의 논문 중에 이 의미장에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이 끝나면 이 의미장에 관련된 한국어 의미장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읽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친척어들은 어떻게 의미장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이런 건 친척어장, 그 다음에 윤말어장, 이게 윤말어장이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감각어, 그래서 공감각어장, 또는 온도어다, 따뜻하다, 뭐 차갑다, 이런, 또는 미각어장, 또는 색채를 나타내는 색채어장, 또는 착탈어장, 옷을 입고 벗는 거,
그리고 요리 또는 요리 동사, 한국어에서 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낱말밭이라는 단어도 나올 텐데 자, 이 낱말밭이라는 단어도 이 어장을 한국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어의 떡 명칭, 그러니까 떡에 관련된 낱말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는 뭐 한지 용어의 낱말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 그 의미의 영역을 정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어장들이, 의미장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도어장이나 또는 미각어장, 그리고 색채어장 또는 요리어장, 요리어장 같은 거는 한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좀 빨리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굽고 찌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굽는 것과 찌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또는 굽는 것과 튀기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이런 질문 수없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굽는 것과 찌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굽는 것과 삶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런 낱말밭 안에서 그 안에서 차이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각각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네요. 잠깐만.